유료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료 결제가 부담되어 이번 영상부터는 이미지가 없는 무료 프로그램 파일로 만든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울트라 러닝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새로이 습득하기 위해 혹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 설계한 배움의 경로로 완벽히 정복해내는 고효율, 고강도 학습법을 말한다. 울트라 러닝은 삶의 목적을 부여한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잘한다는 좋은 기분을 안겨준다. 울트라 러닝은 내가 발전하고 있고 스스로 내 삶의 대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다. 이로써 나는 마음먹고 실행하려는 일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루이스는 자신의 공부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첫날에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겁내지 마라. 상용 구집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공식적인 교육은 나중으로 남겨둬라. 단어를 외우는데 시각적 연상 기호를 사용하라. 그러나 나를 후려친 것은 그 방법들이 아니었다. 그가 그 방법들을 적용할 때의 대범함이었다. 나는 프랑스어를 하면서 잘못 말하거나 충분치 못한 어휘력으로 당황할까봐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굴었지만 루이스는 두려움 없이 곧장 대화로 뛰어들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그에게 보답했다. 그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게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에스페란토, 영어에 능숙했고 최근에는 3개월 동안 체코공화국에서 지내면서 체코어로 대화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도전은 아니었다. 그는 석 달 후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의 도전에 큰 호기심을 느꼈다. 1인 개발자 게임의 공룡 기업을 무너뜨리다. 울트라 러너들은 극단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프로젝트를 추구했다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비슷비슷한 전략들을 사용했다. 울트라 러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 전략. 첫째, 울트라 러닝은 전략이다. 전략이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것도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략은 특정한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략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이지 규칙이 아니다. 둘째, 울트라 러닝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왜 공부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완전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관련 교육기관에 들어가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혹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괄적인 단계들을 단순하게 따라하면서 배울 수도 있다. 자기주도 학습은 프로젝트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셋째, 울트라 러닝은 고강도의 작업이다. 내가 만난 울트라 러너들은 모두 학습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상치 않은 단계들을 취했다. 이제 막 연습하기 시작한 외국어를 두려움 없이 입 밖으로 낸다든지 수만 개의 일반 상식 문제를 체계적,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파고든다든지 완벽해질 때까지 어떤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일은 극한의 정신적, 육체적 작업이다. 울트라 러닝 프로젝트의 근간에는 9가지 보편적인 법칙들이 있다. 규칙마다 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특징이 있다. 당신은 이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의 어떤 법칙을 선택해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법칙들은 다음과 같다. 법칙 1. 메타 학습. 먼저 지도를 그려라. 깊게 파고자 하는 주제 혹은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 조사하는 데서 시작하라. 어떻게 하면 조사를 더 잘할지, 과거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잘 배웠는지 생각해보라. 법칙이 집중하기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라. 집중력을 길러라.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덩어리로 따로 빼두어라. 법칙 3. 직접 하기.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라. 잘하고자 하는 그 기술을 실행을 통해 배워라. 다른 과제들과 균형을 맞춰 하지 마라. 다른 과제들이 더 편리하거나 편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칙 4. 특화 학습. 취약점을 공략하라. 취약한 부분을 냉정하게 극복해 나가라. 복잡한 기술을 잘게 쪼개고 각 부분들을 배우고 다시 재조합하여 세워라. 법칙 5. 인출. 배운 것을 시험하라. 시험은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은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수동적인 복습이 아니라 정보를 적극적으로 기억하게 해준다. 법칙 6. 피드백 나라드는 조언을 피하지 마라. 피드백은 가혹하고 불편하다. 자존심을 치워두고 피드백을 이용할 방법을 알아내라. 수많은 모래알 사이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법칙 7. 유지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지 마라. 무엇을 머릿속에서 내보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이해하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을 공부하라. 법칙 8. 직관 뼈대를 세우기 전에 깊이 파라. 놀이를 통해 배우고 개념과 기술을 탐구함으로써 직관을 길러라. 이해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로막는 기억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법칙 9. 실험 자신의 안전지대 밖을 탐험하라. 앞의 법칙들은 모두 시작의 실마리일 뿐이다. 어떤 주제나 기술에 통달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져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들을 탐색해야 한다. 법칙과 전술들 너머에는 울트라러닝 정신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의 공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신이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떻게 배울지 결정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계획을 짜야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므로 스스로 프로젝트의 결과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칙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학습 방법은 먼저 시험해보고 자신의 도전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열심히 생각하고 이를 이뤄낼 방안들을 시험해보는 것이다. 에버렛의 경우는 새로운 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우는데 사용된 메타 학습의 힘을 보여준다. 어떤 주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종류의 기술과 정보에 숙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모든 울트라러닝 프로젝트에서 성공의 핵심이다. 메타학습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준다. 장기적으로는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일반적인 메타학습 기술들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자신의 학습 역량, 시간을 잘 사용하는 법, 동기를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고 공통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검증된 전략들을 갖게 된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이로써 좌절감이 줄어들고 학습 과정을 즐기게 된다. 일단 3가지 질문을 통해 메타 학습 탐색을 해보자. 바로 왜, 무엇을, 어떻게다. 이것은 자신의 학습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자신이 왜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프로젝트의 초점을 정확히 그 부분에 맞춤으로써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무엇은 성공하기 위해 획득해야 할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대상들을 콘셉트, 사실, 절차로 나눠라.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를 극복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어떻게는 학습에 사용할 자원, 환경,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의 선택은 전체적인 효율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3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신의 지도를 그릴 방법을 알아보자. 배우려는 기술 주제를 탐색하는 주요 방법은 당신이 얻어내려는 걸 이미 얻어낸 사람과 대화해보는 것이다. 본질적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왜를 묻는 일은 무척이나 유용하다. 우리가 따라하려는 학습 계획들 대부분은 커리큘럼 설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습 계획들이 목표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작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중요한 것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울트라러닝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배우려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세우려는 학습 계획들이 목적에 적합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배울지에 답했다면 이제 공부하려는 지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위쪽에 개념, 사실 정보, 절차라고 써라. 그런 다음 그 아래에 배워야 할 것을 모조리 브레인스토밍해서 써넣어라. 개념, 이해해야 할 내용들을 적는다. 개념이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이해해야 할 어떤 생각을 말한다. 사실 정보, 암기해야 할 것들을 적는다. 올바른 상황에서 제대로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절차, 연습해야 할 것들을 적는다. 절차는 수행해야 하는 행동들로 의식적인 생각과는 관계없다. 브레인스토밍을 끝냈다면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개념, 사실 정보, 절차들의 밑줄을 긋는다.
이 과정은 무엇이 학습 정체를 일으킬지 감지하게 해주고 이를 극복할 방법과 자원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어떤 학습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술 분야를 배운 공통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작 단계에서 기본적인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 어떤 기술이든 1시간 정도 검색하면 교과 과정, 기사, 추천 방법들이 나타날 것이다. 검색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이득을 주는데 여기서 좋은 자원들을 찾아낼수록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조 제거 방법에서 강조는 탐색의 첫 단계에서 규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학습 부문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목적이 2주 동안 파리에 가서 식당이나 마트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철자를 정확히 쓰기보다는 발음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앱을 만들려고 혼자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다면 나는 컴퓨터 이론보다는 앱 개발의 세부적인 작업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강조 제거 방법에서 제거는 우리가 벤치마킹한 교과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외시키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다. 꾸물거리는 순간에 실천할 정신적 습관을 만들어라.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인지하거나 어떤 일을 강렬하게 하고 싶은지 파악하려고 해보라. 그 순간 어느 감정이 강렬하게 일어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뭔가 먹는다든가, 휴대전화를 본다든가, 낮잠을 잔다든가 등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히 치솟는 게 더 큰 문제인가? 해야 할 일이 불편할 거라든가, 힘들 거라든가, 좌절될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게 더 문제인가? 이 답은 진척 과정에서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꾸물거림이 자신의 약점임을 느꼈다면 문제를 고치려 들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체계를 세워라. 자신이 꿈을 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런 충동에 저항하는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 그 과제가 싫은 경우 그것이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다른 일에 관심이 쏠린다면 그 일이 왜 좋은지 알아내야 한다. 일을 시작하거나 달리 관심을 끄는 대상을 무시할 수 있게 되면 대개 걱정거리는 몇 분 안에 사라진다. 심지어 상당히 즐겁지 않은 과제라도 말이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방법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딱 몇 분만 참아 넘기면 미루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을 주는 것이다. 쉬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딱 5분만 그 작업을 해보자고 말하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일단 시작하면 쉬고 싶은 생각 없이 긴 시간 그 일을 하고 끝마칠 수 있게 된다. 직접 하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저 잘하고 싶은 그 일을 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만일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베니 루이스처럼 그 언어로 말하라. 만일 비디오 게임 만드는 법을 터득하고 싶다면 에릭 베런처럼 만들어보면 된다. 시험에 통과하고 싶다면 내가 MIT 챌린지 때 한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라. 직접 하기는 학습 전이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뭔가를 배우고 나서 그것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 공부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활용할 수 있길 바라는 것,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한다. 우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기술을 적용하려는 분야에서 직접 배운다면 여기에서 저기로 학습 전이를 할 필요가 줄어든다. 두 번째로 직접 하기 방식에는 학습 전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방식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새로운 상황에 전이시키는 걸 돕는다고 본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서로 관련 있는 성문화된 지식들만 아니라 그 지식들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세부적인 방식들에도 달려있다. 교실이라는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학습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새로운 상황에 전이하기 쉬운 숨겨진 기술과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그 내용을 앞으로 사용할 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정진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를 향해 지식을 쌓아나가는 편이 전통적인 학습 전략과 학습 전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낫다. 울트라러너들이 직접 하기 법칙을 극대화해서 전형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부족했던 이점을 취한 전략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 1. 프로젝트 기반 학습. 많은 울트라러너가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강좌보다는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걸 택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부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게임을 만들므로써 프로그램 짜는 법을 배우는 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완벽한 본보기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예술, 작곡, 목공,
글쓰기 등 수많은 기술들은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마무리된다. 지능과 관련된 분야 역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울트라러너 한 사람은 군사 역사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군사 역사에 관해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고 논문을 작성하는 건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더욱 직접적인 학습이다. 이 담금형 학습. 담금형 학습은 자신이 목표로 한 기술을 실행할 환경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는 그 기술을 이용할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일반적인 학습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언어를 배우는 일은 고전적으로 담금형 학습이 잘 작동하는 사례다. 그 언어가 발화되는 환경 속에 뛰어들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상황보다 해당 언어를 더 많이 연습하게 되고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배워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치게 된다. 산모의 비행 방식. 사과다 학습법. 직접 하기를 강화하는 마지막 방법은 도전을 늘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과다학습법은 극도로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되는 환경에 처하게 만들어 중요한 피드백을 놓치지 않게 한다. 어떤 프로젝트에 과다학습법을 적용하는 방법 한 가지는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 이상의 시험이나 과제에 도전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것이다. 베니 루이스는 어학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어 프로젝트에서 가장 상급 수준의 시험을 보는 걸 목표로 했다. 그 목표가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 이상의 학습을 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하나는 기술과 재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자신의 작업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결정하면 배운 지식 한 무더기를 단순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접근하는 태도를 바꾸고 원하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지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라. 거기에 답변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그 맥락에서 자신이 학습 중인 것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설득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심하고 글쓰기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습 방법 한 가지는 자신이 좋아하던 잡지 스펙테이터에 나온 기사들을 기록해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동안 그 기록을 잊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당초의 논쟁을 재구성했다. 다 끝나면 원래의 기사와 자신이 쓴 기사를 비교하고 실수를 발견하면 수정했다. 그러다 자신의 어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다른 전략을 개발했다. 바로 산문을 운문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단어들을 길이나 리듬이 서로 맞는 유의어로 바꾸었다. 그리고 산문의 수사적인 흐름을 익히는 데는 모방 방식을 다시 사용했는데 이때는 단서들을 뒤섞었다가 그 발상들을 정확한 순서대로 배열해 다시 쓰는 연습을 했다. 화학에는 율속 단계라고 알려진 무척이나 유용한 개념이 있다. 화학 반응은 여러 단계로 일어나는데 그중 한 가지 반응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나머지 단계들의 시약이 된다. 율속 단계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 중 가장 느린 반응이 병목 현상을 유발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을 결정한다. 학습도 이와 비슷하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구간이 전반적인 숙련 속도를 관장한다. 예로 외국어를 배울 때 어휘를 들 수 있다. 성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의 수는 알고 있는 단어의 수에 달려있다. 아는 단어가 적으면 많은 것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단어를 수백 개 집어넣을 수 있다면 발음, 문법, 기타 언어적 지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이 극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것이 특화학습의 전략이다. 자신의 학습 반응 속도에서 율속 단계가 어디인지 확인함으로써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기술의 전체적인 숙련도를 지배하는 그 부분을 증진시키면 해당 기술의 모든 측면을 동시에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프랭클린 역시 이런 방법으로 빠르게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켰다. 글쓰기라는 큰 기술을 요소별로 나누고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집어내고 그 부분을 강조해 연습하는 영리한 방식을 창안해 단순히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빨리 잘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울트라러너들은 직접 학습 다음에 특화학습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이용한다.
첫 단계는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그 기술을 사용할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기술을 실현할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한다. 언어 연습을 할 때는 실제 말하는 연습을 하라.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라.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실제 산문을 써라. 이같이 초기에 관련성 있는 일을 하고 피드백 순환 고리를 만들면 학습 전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직접 하기 기술을 분석하고 집중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진도가 안 나가는 하위 기술 속에서 율속 단계인 요소들을 분리하라.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잘하게 될 때까지 특화 학습을 하라. 마지막 단계는 직접 학습으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목적은 두 가지다. 먼저 제 아무리 잘 설계된 특화 학습일지라도 이전에 따로 떼어낸 기술들을 보다 복잡하고 새로운 맥락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학습 전이 문제가 튀어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단련한 근육들을 모을 연결 조직을 세운다고 생각해보라. 2단계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특화 학습이 적절히 조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특화 학습은 대개 실패로 끝날 수 있는데 실행 시 어려운 부분만을 떼어내 특화 학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괜찮다. 여기서의 피드백은 우리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학습 과정 초기일수록 이주기는 더 빨리 일어난다. 직접 학습과 특화 학습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막 시작했을 때 좋다. 심지어 같은 단계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학습 진도가 나갈수록 전체적인 결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특화 학습을 하면서 더 멀리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된다. 점점 더 시간을 들여 특화 학습에 집중력 대부분을 쏟아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복잡한 기술들을 더욱 적절하게 쪼개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능력은 더욱 향상되고 각 부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화 학습을 적용할 때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문제는 언제 무엇을 특화 학습할지 알아내는 것이다. 기술을 익힐 때 어떤 부분이 율속 단계가 되는가? 어떤 부분을 향상시켰을 때 최소의 노력으로 전체 능력을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까? 당신의 엑셀 지식이 일천하다면 회계 기술은 거기서부터 정체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 방해가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실력을 향상시킬 특화 학습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일은 어렵다. 자신이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실행할 때 어려운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요소를 특화해 학습하는 전략을 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화 학습은 어렵고 불편한 일이다. 요지는 실험하는 것이다. 방해꾼이 무엇인지 추적하고 직접 학습 다음에 특화 학습을 이용해 특화 학습으로 공략하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잽싸게 점검한다. 특화 학습을 하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자. 1시간 쪼개기. 특화 학습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위 시퀀스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이다. 음악가들은 종종 이런 훈련을 한다. 곡의 어떤 소절에서 가장 어려운 마디를 찾아내고 그 마디별로 연습하고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연주하게 되면 전체 곡에 합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때 나는 초기 단계에서 몇 가지 핵심 문장들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곤 했다. 그러면 그것들이 빠르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왔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제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중요해지는 요소, 시간별로 쪼개서 연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라. 인지 요소 거르기. 때로 우리가 연습하려는 기술이 보다 큰 단위의 기술이라서가 아니라 특정한 인지 요소라서 시간별로 쪼갤 수 없을 때도 있다. 언어를 말할 때 문법, 발음, 어휘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데 이 요소들은 각기 다른 인지적 측면들을 이루고 있어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한 가지 요소만 파고드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3. 흉내 내기. 특화 학습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기술은 다른 측면들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한 측면만을 따로 연습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랭클린이 논점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때 전체 논설을 작성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기란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프랭클린에게 배울 부분이 있다. 그는 공부하는 기술에서 파고들고 싶지 않은 부분은 흉내를 nem으로써 타인이나 자신의 과거 작업을 따라할 수 있다 다른 부분에 집중력을 쏟아부었다.
이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고 있는 그 부분만을 반복하게 해주어인지 부하를 줄인다. 이 말은 특정 측면에만 집중력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4. 돋보기 방식. 기술의 어떤 한 가지 요소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성과가 줄어들거나 전체 투입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숙달되려는 하위 기술의 시간과 인지 자원들을 훨씬 많이 쏟아붓는 방식이다. 나는 글을 쓸 때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이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를 하는데 이전보다 10배나 되는 시간을 들인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한 다른 부분들도 함께 연습했지만 조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새로운 습관과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 5. 되돌아가기. 울트라러너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한 가지 전략이 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기술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작업이 형편없이 이뤄진다. 그때 그들은 특정 단계로 되돌아가서 기초적인 내용 하나를 배우고 연습하기를 반복했다. 이런 연습은 시작이 무척 힘들고 필요한 선행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기술들은 배제할 수 있다. 에릭 베러는 픽셀 아트를 직접 만들어 실험해가면서 배웠다. 그는 색채 같은 특정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색채 이론을 배우고 작업을 반복했다. 베니 루이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했다. 그는 문장집에서 말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그 문장들의 기능이 어떤지 설명하는 문법책을 팠다. 특화학습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내고 그 취약점을 공략하게 한다. 가장 재미있는 것이나 이미 숙달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학습에 편안해져야 한다. 책을 다시 읽는 것보다 잠시 기다리면서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 낫다.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 기억에서 사실 정보들과 개념들을 불러오는 시도, 즉 인출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나은 학습 방식이라면 어째서 학생들은 이를 활용하지 않는 걸까? 책을 덮고 가능한 한만이 기억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개념도 작성이나 수동적인 복습을 고수하는 것일까? 카피크의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잘 배웠는지 확실하게 아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신 우리는 공부 경험에서 오는 단서들, 이른바 잘 배우고 있는지에 관한 느낌에 의존한다. 이는 학습 판단이라고 불리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유려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기반한다. 학습 과제가 쉽고 평이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습득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아직 습득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웬만한 주제에 관해 인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1. 낱말 카드. 낱말 카드는 놀라우리만큼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질문과 해답을 짝지어 학습하는 것이다. 스스로 특화 학습을 하기 위해 종이에 낱말을 적어 카드를 만드는 이 오랜 방법은 최근에는 SRS로 널리 대체되고 있다. 이는 수만 장의 카드들을 접하게 해주고 복습 일정을 짜준다. 낱말 카드의 주요 결점은 그것들이 특정한 유형의 인출 작업에만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서와 구체적인 대답이 결합되는 경우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지식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외국어 어휘, 지도, 인체의 부도, 정의, 방정식 등은 낱말 카드 방식을 통해 암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를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이 변동성이 큰 경우 이 연습법은 결함이 있다. 이 자유회상. 인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전술 하나는 책의 어떤 한 부분을 읽거나 강의를 끝까지 들은 뒤 빈 종이에 기억나는 것을 모조리 적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회상은 무척 어려울 수 있으며 놓친 것도 많을 수 있다. 그 책을 막 다 읽었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방식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주요한 핵심과 논점들을 기억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침으로써 나중에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3. 문제집 방식. 우리는 대부분 공부를 하다 핵심 정보가 나오면 그 내용을 따라 쓰는 방식으로 메모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메모 전략이 있다. 바로 기록할 내용을 문제로 바꿔서 적고 나중에 답하는 것이다. 즉 영국의 권리장전은 1215년에 서명되었다라고 쓰지 않고 영국의 권리장전은 언제 서명되었는가?
라는 문제 형태로 만들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참조와 함께 써둔다. 답 대신 문제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인출 연습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두는 방법이다. 더 어렵지만 더 유용한 방법은 그 장이나 부문에 관한 큰 개념들을 질문 형태로 제작성해보는 것이다. 이는 요약한 내용을 단순히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해준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규칙 하나는 각 장별로 질문을 한 가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상관없어질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주요 핵심만 습득해서 이를 변형해 표현할 수 있다. 4. 도전 만들기. 앞서 소개한 전술들은 간단한 정보를 인출하는 데 가장 잘 작동한다. 책이나 강의 내용 그 자체나 광범위한 발상에 관한 요약 내용에 적합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실행하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프로그래머라면 알고리즘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만 해선 안 된다. 그것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자료들을 살펴볼 때 나중에 스스로 해결해볼 도전 과제를 만들 수 있다. 책을 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실제 예시로 표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 목록을 만드는 일은 나중에 실전에서 그 정보를 완벽히 다룰 단서 자료가 되며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고를 확장시킨다. 5. 클로즈북 학습 방법. 단서를 검색하는 능력을 차단한다면 대부분 어떤 학습 활동이든 인출 연습을 할 수 있다. 개념도 작성은 카피크와 블런트의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잘 먹히지 않은 전략인데 책을 보지 않고 개념도를 작성하면 이 문제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 직접 하기든 특화학습이든 대상을 검색하는 능력을 차단하고 연습할 수 있다. 자료를 참고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참고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울트라러닝 전략을 가장 크게 구분짓는 것은 제공된 피드백의 즉시성, 정확성, 강도다. 몽벨로는 대부분의 토스트마스터들처럼 대본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강연을 하는 평범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뛰어드는 방식을 택했다. 자신의 연설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얻고자 여러 강연장을 다니면서 매주 몇 차례 연설을 한 것이다.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몸을 담금으로써 그는 무대에서 발생할 수많은 불안들에 둔감해질 수 있었다. 안데르스 에릭슨과 다른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전문가의 계획된 연습에 관한 연구에서는 피드백이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에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행위에 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는 능력이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근본 요소다. 피드백 없이는 어떤 기술을 계속 연습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침체기가 있다. 때로 피드백 결핍은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이 무엇을 바르게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학습을 가속화한다. 피드백에 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피드백이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의 유형이다. 피드백은 장래의 학습의 지침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잘 작동한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말해주는 피드백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드백이 개인의 자아에 초점을 맞춘 것일 때는 종종 역효과를 낳는다. 가장 좋은 피드백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받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최선의 피드백은 현재 상태와 목표의 차이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단계를 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망각을 이기는 4가지 학습법. 1. 공백 기억하기 위해 반복하라. 공백 기간이 작고 더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학습 기간이 늘어나는 건 단기 기억에서는 성과를 다소 낮추는 경향이 있지만 간격 사이에 망각의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기 기억에는 훨씬 좋다. 이 절차와 자동화될수록 더 오래 기억한다. 학습에 관한 지배적인 한 가지 이론은 대부분의 기술이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연습을 해나갈수록 서술적으로 시작되어 절차적으로 끝난다는 말이다. 절차적 지식이 더 오랫동안 저장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한 가지 유용한 체험 학습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대량의 지식이나 기술을 균등하게 공부하기보다 일부 핵심 정보에 훨씬 자주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는 절차적 지식이 되어 더욱 오래 저장될 수 있다. 3. 초과 학습. 더 연습할수록 완벽해진다.
초과 학습 전략을 적용할 때 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핵심 연습으로 어떤 기술의 핵심 요소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재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울트라러닝 단계를 1차적으로 거친 뒤에 보다 집중적이거나 광범위한 고강도와 반대인 프로젝트와 짝을 이루면 효과적이다. 학습에서 실행으로의 전환은 더 깊이 있고 섬세한 학습 형태로서 그 전에 학습한 지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전략은 고급 과정의 연습으로 보다 상위 수준에서 하위 기술의 핵심 부분들을 연습하는 것이다. 즉 좀 더 어려운 영역에서 작은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망각되는 비율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이 똑같았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못하는 학생들보다 더 오래 기억하기는 했지만 망각되는 비율은 똑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한 집단은 이런 급격한 망각 곡선을 보이지 않았다. 바로 미적분학을 공부한 집단이다. 이는 더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자 이전의 기술이 초과 학습되어서 망각을 다소 가로막은 것이다. 사연상기호 그림 하나로 수천 개의 단어를 기억하기. 연상기호 전략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멋진 연상법 시스템들에는 상당한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투자를 하고 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용한 일은 아니다. 두 번째 단점은 연상기호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뭔가를 직접 기억해내는 것만큼 자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상기호들은 기억하기 어려운 정보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지속될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최종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연상기호는 매우 강력하지만 다소 불안정한 도구다. 심리학자들은 파인만 같은 직관의 달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초보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탐구해왔다. 한 연구에서는 상급 박사와 물리학과 학부생에게 물리학 문제들을 주고 분류시켰다. 즉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보자들은 문제의 표면적인 특징들 그 문제가 도르래에 관한 것인지 혹은 기울어진 비행기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그 작업의 근본적인 규칙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 문제가 에너지 보존 문제임에 주목했다. 문제의 숨은 법칙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하다면 왜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표면적인 특징들에서 시작할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풀이에 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야만 다른 문제를 풀 방법에 관한 정신적 모형이 구축될 수 있다. 직관은 마술처럼 들리지만 사실 지극히 평범하다.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경험들이 조직화된 생성물이라는 말이다. 깊이 있는 직관을 기르는 법. 1. 어려운 문제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라. 이 방법을 직접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떤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 고통 타이머를 사용해보라.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는 게 불가능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10분만 더 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다. 고통 타이머의 이점은 그 문제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는 것이다. 만약 풀지 못한다 해도 해답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훨씬 쉽게 머릿속에 새기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를 인출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정보를 훨씬 더 잘 기억하게끔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이 대상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라.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는 데 장벽이 된다. 실제로 그런지 시험해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착각 때문에 어떤 대상에 관해 실제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파인만과 아인슈타인은 어떤 정리를 이해할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방지했다. 3. 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시작하라. 인간은 추상적인 것은 잘 배우지 못한다. 설명 변환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접해야만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들을 배울 수 있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더닝크루거 효과는 어떤 주제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 걸 말한다. 이런 현상은 그 주제에 관해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반대 역시 성립되는데 질문할 게 없을수록 그 주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하나는 그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다.
파인만 기법의 목적은 학습 중인 개념에 관한 직관을 개발하는 데 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거나 약간 이해했지만 그것을 더 깊이 있는 직관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일종이 한 장을 꺼내 이해하려는 개념이나 문제를 위에서부터 쭉 써내려간다. 이 그 아래 공간에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설명해본다. 그것이 개념이라면 그 개념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본다. 그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풀지 설명한다. 그리고 풀이 과정이 어째서 타당한지 스스로 설명해본다. 삼벽에 부딪혔을 때, 즉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정답을 도출하지 못했을 때는 책, 공책, 교사, 참고 자료 등으로 돌아가 답을 찾는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해한 것의 많은 부분을 입 밖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파인만 기법은 우리가 세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을 입 밖에 내어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간극은 그 개념의 주요 부분들을 설명해보면 분명하게 밝혀진다. 반 고흐의 예술 실험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그가 활용한 방법, 발상, 재료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그는 그림 그리기의 많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추구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잘 먹힐 스타일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잘하는 것은 이점으로 만들고 잘 못하는 것은 의미를 축소시키는 방식을 찾았다. 재능 있는 거장은 처음 받았던 교육 방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을 찾아 고수할 수 있기까지 수없는 실험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의 열정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울트라러너들과 같이 반 고흐도 화가가 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낙담하면서도 때로 그것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많았음에도 그는 가차없이 자신의 예술을 추구했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다양한 실험과 공격적인 탐색은 그가 초기의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예술사의 아이콘이 되어 후세에 남을 멋진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 종종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본보기로 따르기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울트라러닝 법칙들에 관한 논의에서는 메타학습이 먼저 나온다. 어떤 과제를 어떻게 서로 다른 요소들로 쪼개는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훌륭한 시작점이다. 하지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단순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을 때가 있다. 실험을 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숙련 단계로 다가갈수록 실험이 더 중요해지는 마지막 이유는 많은 기술이 숙련도가 아니라 독창성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학자는 다른 수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지 이전에 해결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기회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전 리더들의 스타일과 전략을 베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화가로서 반 고흐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독창성이었다. 창조성에 가치를 두는 순간이 올 때 실험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실험의 세 가지 단계. 1. 학습 자원들을 실험해보기. 처음 실험할 것은 학습하는 데 사용할 방법, 재료, 자원들이다. 반 고흐는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초기에 이런 실험을 광범위하게 시도했다.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사용해보고 기교를 배웠으며 집에서 학습하는 한편 동료 예술가들을 지켜보고 집에서, 화실에서 여러 다른 곳에서 스케치를 해나갔다. 이런 종류의 실험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지침과 재료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실험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쪽으로 향해져야 한다. 반 고흐는 처음에 각기 다른 수많은 방식을 시도하면서 스케치와 채색을 홀로 배워나갔는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어마어마한 양의 작품을 그려냈다. 좋은 전략은 어떤 자원책이나 수업 혹은 학습 방식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엄밀하게 적용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나면 그 단계를 돌이켜보고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그 방법을 계속해나가는 게 나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게 나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을 실험하기. 초기 단계에서는 재료에 초점을 맞춘 실험이 이루어지곤 한다. 하지만 학습의 영역 대부분에서
다음에 무엇을 배울지에 관한 선택지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 가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험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배양하려고 애써온 그 기술 안에서 하위 주제를 택해 시간을 들여 공격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라. 그 방향으로 계속 해나갈지 다른 방향을 택할지 정답은 없지만 각 분야마다 더욱 유용한 답은 존재한다. 3. 양식을 실험하기. 학습에 다소 익숙해지면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나 기술에 숙달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어떤 하나의 기술을 완전히 터득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 딱 하나뿐이라고 해도 그 방법이 다른 기술에는 대개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를 배웠다면 더 이상 올바른 하나의 방법은 없고 수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모두 각각 다른 강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실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양식들을 실험하는 일의 핵심은 존재하는 모든 양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 고흐가 막대한 시간을 들여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따라 그리고 연구하고 논의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작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식과 발상의 방대한 도서관을 세웠다. 우리 역시 자신의 프로젝트 양식과 관련된 대가들을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양식을 성공시켰는지 분해해보고 자신이 따라할 수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접근법에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울트라러닝을 위한 실험 전략. 1. 따라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반 고흐는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한 다른 화가들의 작품과 스케치를 수없이 따라 그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따라하기는 실험의 문제를 다소 단순화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게 만드는 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화가들을 모방하면서 시작하면 자신의 창조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모델을 따라하려고 시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내고자 분해해보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예외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작품의 어떤 측면에 대한 환상을 떨치게 해준다. 이 방법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라. 과학적 실험은 두 가지 환경의 차이가 변수로 제한되도록 조건을 신중하게 통제한다. 우리의 학습 실험에도 같은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그 영향이 어떤지 보기 위해 하나의 조건을 변화시켜 보는 것이다. 두 가지 다른 방식들을 나란히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방법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자기 성향에 더 잘 들어맞는지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스플리트 테스트 두 가지 시안 중에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시험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실험에서와 같이 시험하려는 요소만을 변수로 제한한다면 가장 잘 작동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거나 다양한 풀이 양식들을 그 문제에 적용해 우리의 전문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전지대 밖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해준다. 3. 새로운 제약을 도입하라. 학습 초기 단계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반대로 학습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후자는 우리가 오래된 일상적인 행동들과 낡은 문제 풀이 방식을 계속하게 만든다. 오랜 방식이 실제로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판에 박힌 일상적인 행위들을 몰아내려면 낡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새로운 제약을 도입해야 한다. 최고의 혁신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디자인 세계의 명언이 있다. 어떻게 진행할지 특정한 제약을 부여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덜 익숙한 선택지들을 탐색하고 필수 기술들을 날카롭게 가다듬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제약을 부과할 수 있을까? 사 관련 없는 기술들을 결합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을 찾아라. 숙련의 전통적인 경로는 명확한 기술을 채택하고 잘하게 될 때까지 끈질기게 연습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적이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영역들에서는 더욱 다가가기 쉬운 또 다른 경로가 있는데 바로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술은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하며 그중 한 가지 기술에만 전문화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된 이점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5. 극단을 탐험하라. 기술의 범주가 복잡해질수록 기술이 포함되는 차원이 더 많아질수록 최소한 그 복잡한 고차원 중 하나에서 극단에 놓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술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어떤 점에서든 극단적임을 암시하는데 기술을 통해 실현해낼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자체가 극단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중간 부분에 달라붙어 안전하게 움직이는 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우리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탐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훈련한 기술에서 어떤 측면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종종 좋은 탐색 전략이 된다. 결과적으로 보다 온건하게 되돌리기로 결심하게 된다고 해도 말이다. 이는 우리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서도록 하며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된다. 학습은 두 가지 방식에서 실험의 과정이다. 첫째, 학습 행위는 그 자체로 일종의 시행착오다. 직접 연습하기, 피드백 받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상기하려고 애쓰기 모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기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실험 행위는 학습 방식을 시도하는 과정 안에 있다. 다양한 접근법들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을 사용하라. 이 책에서 내가 설명한 법칙들이 좋은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실험적 마인드세트는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 행동들을 탐색하게 해준다. 많은 사람이 늘 똑같은 방식의 패턴, 협소한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하며 뭘 배우든 늘 그 방식을 활용한다. 그렇게 되면 배우기 힘든 것들이 많아진다. 배울 수 있는 최선의 학습 방법을 몰라서다. 몸에 깊숙이 밴 습관을 벗어나 뭔가를 다르게 시도해보는 것은 본보기를 따라하고 시험을 치르고 극단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전부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학습 규칙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 흥미, 강점, 약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가르쳐준다. 나의 첫 울트라러닝 시작하기. 1단계 자신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라. 어떤 프로젝트든 첫 단계는 메타 학습 탐색이다. 이는 첫 단추를 잘 꿰는데 필수적이다. 사전 계획은 수많은 문제를 피하게 해주고 학습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조사는 장기 여행을 할 때 가방을 싸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뭔가를 잊어서 여행 도중에 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에 생각을 하고 가방을 정확하게 꾸리면 나중에 머뭇거리는 일이 많지 않다. 우리의 울트라러닝 꾸리기 체크리스트는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어떤 주제를 공부할지 대략적인 범위를 정하라.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어떤 학습 프로젝트도 시작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이는 분명하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지 정하기 위해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뭔가를 배워야 한다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통해 그 범주와 폭을 정할 수 있다. 나는 다소 좁은 범위에서 시작해 점점 확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주제에 대해 15분 동안 중국 만다린어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습득하기는 읽기, 쓰기, 역사 공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중국을 배운다보다는 훨씬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 사용하게 될 주요 자원들을 결정하라. 여기에는 책, 동영상, 수업, 개별 지도, 안내를 비롯해 멘토, 코치, 동료가 되어줄 사람까지 포함된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나는 초급자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관한 책을 다 읽고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 거야 같은 것 말이다. 어떤 주제들에서는 고정적인 재료들이 우리가 나아갈 방법을 결정한다. 또 어떤 주제들에서는 이 자원들이 연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원이 필요할지 확인하고 구매하고 빌려오거나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 3. 벤치마킹할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라. 대중적인 기술 대부분은 이미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판이 존재한다. 그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 무엇을 시도했는지 확인하라. 그들이 한 일들을 정확하게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4. 직접 연습 기회를 찾아라.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술과 주제는 결국에는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다. 심지어 뭔가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일지라도 말이다.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면 가급적 빨리 실행할 기회를 찾게 된다. 직접 연습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 기술을 머릿속에서 사용해보는 모방 방식으로라도 연습 기회들을 찾아내라. 오예비 재료와 수단을 구하라. 우리가 사용할 주요 재료와 방법에 더해 예비 재료와 수단을 찾아보는 건 좋은 생각이다. 대부분 예비 재료로는 유용하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과도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좋다. 2단계 일정을 조율하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결정은 공부를 얼마 동안 할 것인가다. 이는 각자의 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미리 공부 시간을 결정하라. 두 번째로 해야 할 결정은 언제 공부를 할 것인가다. 자신의 일정에서 가장 손쉬운 시간을 내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할 시간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매주 같은 시간으로 꾸준한 일정을 짜는 게 좋다. 꾸준함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공부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여준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결정은 프로젝트 기간이다. 나는 총 기간은 길고 연습 시간은 짧게 하는 편을 선호한다. 그래야 계속해 나가기 쉽다.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동기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 목표가 거대하고 단기간에 행할 수 없다면 몇 달씩 끊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달력에 써넣어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일정을 적어두는 것은 계획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6개월 이상의 긴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는 프로젝트 일정에 사전 체험 기간을 넣기를 추천한다. 간단하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 정도 일정을 사전 시험하는 것이다. 3단계 계획을 실행하라. 자신이 이상에서 멀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1m 학습 이 주제 기술을 배우는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를 끝마쳤는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자원이나 재료가 무엇인지 물어봤는가? 프로젝트에 들어간 후 총 시간의 10%를 사전 준비해 드렸는가? 이 집중하기. 학습할 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주의가 산만한가? 학습 일정을 건너뛰거나 꿈을 떼고 있는가? 공부를 시작할 때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집중력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어떻게 주의를 날카롭게 세우는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창조력을 위해 좀 느슨해져야 하는가? 3. 직접 하기. 나중에 그 기술을 사용할 방식으로 학습 중인가?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서 실행하게 될 일에서 어떤 과정을 놓치고 있는가? 책, 수업, 동영상에서 배웠던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가? 4. 특화 학습. 그동안 이룬 성과에서 취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나를 지체시키는 율속 단계는 무엇인가? 배워야 할 기술이 복잡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잡한 기술을 잘게 쪼개어 각각의 요소들을 더욱 잘 다룰 것인가? 5인출. 대부분의 공부 시간을 읽기와 복습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풀이 및 노트를 보지 않고 기억을 끌어올리는 데 쓰고 있는가? 자체 시험 방법이 있는가? 단순히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려 하는가? 어제, 지난주, 작년에 배웠던 것을 지금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 피드백. 일찍부터 자신의 성과에 관한 진정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가? 비판적인 피드백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엇을 잘 습득했고 무엇을 잘 습득하지 못했는지 알고 있는가? 피드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음에 과잉 반응하고 있는가? 7. 유지. 장기간 배웠던 것을 기억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정보를 충분히 접함으로써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가? 사실적 지식을 내게 필요한 절차적 지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가? 그 기술에 숙련된 뒤에도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가? 8. 직관. 배운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암기만 하고 있는가? 공부한 개념이나 절차를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내가 배운 것이 왜 참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두 임의적이고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가? 9. 실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기술에 갇혀 있는가? 뻗어나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배우는 걸 넘어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탐색하지 못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규칙들은 모두 방향의 역할을 할 뿐 목적지가 아니다. 각각의 경우 자신이 현재 자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다르게 실행할지 알아보자. 자원을 바꿔야 하는가? 계속 같은 자원을 사용하되 다른 방식으로 연습해야 하는가? 피드백, 방향, 몰입 환경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찾아야 하는가? 이 모든 일을 계속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4단계 결과를 검토하라. 프로젝트가 끝난 뒤 혹은 어떤 이유로 중단되어 끝난 경우 시간을 조금 할애해 그 프로젝트를 분석해야 한다. 무엇이 잘 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학으로서 울트라러닝은 그 목표가 어떤 하나의 기술이나 주제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연마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성공한 프로젝트 하나하나는 정련되어 다음의 프로젝트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5단계 배운 것을 유지할 것인가, 완전히 익힐 것인가.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노력을 분석하고 나면 선택이 남는다.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지식이 결국에는 희미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선택은 뭔가를 배운 뒤에 즉시 이뤄지는 것이 좋다. 1. 유지. 첫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겠다는 특정한 목표 없이 그 기술을 유지하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이라도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 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그 기술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100년도 더 전에 발견했던 망각은 기하급수적인 쇠퇴 곡선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오랜 기간 유지된 기억은 훗날에 언젠가 후속 조치를 취하면 잊히는 경향이 적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재학습. 망각은 이상적이진 않지만 많은 경우 기술을 계속 날카롭게 유지하는 비용보다 재학습 비용이 적게 든다. 재학습은 일반적으로 처음 배우는 일보다는 쉽다. 시험 성적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지식은 완전히 잊혔다기보다는 접근하지 못한 것이기 쉽다. 따라서 환기 과정을 거치거나 연습을 하면 학습 초기에 들었던 시간에서 아주 조금만 써도 그 내용 대부분이 다시 활성화된다. 이는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사용할 상황이 튀어나오는 정도의 과제의 최적의 전략이 될 수 있다. 3숙련. 세 번째 선택지는 배웠던 기술을 더욱 깊이 파는 것이다. 이는 조금 가벼운 속도로 계속 연습을 더 해나가거나 또 다른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라슬로와 클라라는 좁아터진 아파트 안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천재 아이를 길러내는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이들의 전략은 3살이라는 이른 나이의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하고 6살이 넘기 전에 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교육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부부는 해당 주제를 아이들에게 서서히 짧은 시간에 몰아서 소개하고 나서 본격적인 놀이로 전환했다. 아이들이 강요받는 느낌을 받지 않고 활발하게 연습하고 싶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외국어에서 수학에 이르기까지 딸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시켜봤다. 여기까지 울트라러닝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